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연구소 CBS 유창수 PD 그리고 뉴스톱 김준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주목할 뉴스는 뭔가요? 예, 수도권 3개 시도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8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일주일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해서 어제 0시 기준으로 800명에 육박했고 특히 수도권에서만 631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에 따라서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일까지 일주일 더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또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는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새 거리두기 적용 유예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센티브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이나 모임 행사 인원 제한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네. 근데 이게 일주일 미룬다고 지금 이 추세가 이 폭발적인 확산세가 특히 수도권에서 이게 잡힐까요? 좀 걱정돼요. 일단 그 7월 초에 약속을 잡아놓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예고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쫙 회식 같은 거 쫙 잡아놨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뭐 회식하자는 게 있었는데 저는 뭐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게 많으니까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미룬 거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 지금 뭐 제가 이제 받은 걸로 보면은 762명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네. 그리고 수도권이 서울 332명, 경기 245명, 인천 30명 그래서 607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1, 2, 3, 4단계가 수도권의 기준으로 하면은 250명, 500명,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500명이 넘잖아요, 지금. 뭐냐 이게 3단계예요. 3단계면은 똑같습니다. 5인 이상 금지, 10시까지 영업 제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풀어도 만약에 이거를 새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더라도 똑같이 지금 되는 거예요. 3단계. 그러니까 현행처럼 5인 이상 못 모이는 지금 그 정도 지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장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은 어저께 이제 797명이군요. 797명이 그 4월 23일에 797명 이후로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거고요. 수도권 비중 같은 경우에도 3월 7일에 81% 이후로 어저께가 이제 83.1%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진짜 지금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금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주점들 그리고 20대, 30대예요. 지금 2030의 그 비중이 그 확진자 비중이 37.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높네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지금 이게 주로 근데 어디서 감염이 됐냐? 회식에서 지금 감염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감염자 확진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뭐 어제 오늘 감염된 게 아니거든요. 최대 2주까지 전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게 호전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뭐 전문가들은 한 달 이상 새 거리두기를 좀 연기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 달 동안. 예, 특히 그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백신 접종률이 충분하게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게 적절하겠느냐 하는 지적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좀 확진자 급증해서 새 거리두기 완화된 새 거리두기 조치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일주일 만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연기될 것인가 그거는 다음 주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아서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뉴스는요.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죠. 지지율 1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예, 몇 분 후인 오전 7시 30분부터 SNS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요. 출마 선언 영상을 배포한 후에 오전 8시에는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에게 이번 출마는 2017년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인데요. 현재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은 5년 전보다 분명히 유리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진영이 아직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당내 후보들의 반 이재명 연합 전선에 맞서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욕설 논란이라든지 도덕성 이슈가 있었고요. 또 기본소득 같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또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큰 과제로 보입니다. 네, 지지율은 현재 뭐 선두권에 있습니다만 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떤 컨셉, 출정식 컨셉을 보면은 그 윤석열 총장 전 총장하고의 그 대비되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어떤 대비죠? 뭐냐면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그냥 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많은 운집을 해가지고 지지세를 좀 과시했다.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단기 필마로 이제 나왔으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라면은 네. 우리는 이재명 지사 측은 코로나를 감안을 하겠다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조금 보수 색깔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네. 그거를 보면은 어휘도 더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쓴.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생 실용 이런 거를 강조를 한다라고 하고 진보 보수보다는 중도를 지금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출마 선언 홍보 문구가 이런 거에 나왔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누구나 끄덕이는 공정, 누구나 박수치는 성장, 뭐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가 나오는 공정, 그러니까 성장이란 거는 약간 보수 쪽에서 많이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차별화가 이제 많이 된다라는 거고. 네. 민주당이 어제 이제 9명이 다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1강이고 1강 1중 뭐 7약 뭐 이렇게 분류도 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 단일화 얘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이낙연 후보도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 앞서서 이제 이광재, 정세균 두 분이 7월 5일까지 단일화하겠다. 민주당 네. 적통론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결선 투표제입니다. 한 후보가 50%를 최종해서 못 얻으면은 네. 이제 결선 투표제를 가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제 민주당 적통 주자의 그걸로 내세워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큰 변수가 나중에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여당이든 또는 뭐 야권이든 유력한 주자라고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뭐 나도 나아가겠다. 나도 출마한다.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나선 정치인들도 꽤 있잖아요. 예, 지금 여권이 9명으로 얘기가 되는데 김두관, 박용진, 양승주, 이광재,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최문순. 네. 그리고 여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있고요. 네. 또 야권은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그리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태호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요. 맞네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또 김동연, 윤석열, 최재형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모두가 그 확실하게 대세를 굳혔다. 한 사람한테 넘볼 수 없을 정도 쏠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특히 정치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나도 분위기만 잘 타면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역전극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일찌감치 포기할 필요는 없다. 네. 한번 분위기를 잡아보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시 30분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뭐 강력한 경제 정책으로 공정 성장의 길을 가겠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측 또는 뭐 예상했던 그런 범위에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공정성이라는 거는 2030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게 불공정하다 사회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를 해왔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표심으로 그게 나타났죠. 민주당을 네. 좀 심판하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잡겠다라는 거고. 성장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이제 뭐 진보 쪽도 많이 강조했지만 보수의 담론이었죠. 경제 네.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중도적 실용적인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에를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재명식으로 하겠다. 과감한 개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이게 이제 얼마나 사람들한테 먹힐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좌냐, 우냐, 뭐 진보냐, 보수냐, 뭐 분배냐, 성장이냐. 이게 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양자택일의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삶에서는 그게 끝났는데 정치인들만 그 중에 하나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마지막 뉴스로 가볼까요? 예,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서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십 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29일에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턴 지역이 섭씨 49.6도까지 올라가서 네. 캐나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전날에도 47.9도로 최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하루 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이런 폭염으로 이날 하루에만 사망자가 최소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나흘간 230명에 달합니다. 일부 지역은 에어컨 등 전기 사용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벌어지고 있고요. 인접한 미국 북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는 46.6도, 워싱턴주 시애틀도 42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꼽고 있는데요. 열돔이란 거는 그 고기압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뜨거운 공기층이 돔에 갇힌 것처럼 지면을 둘러싸고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공기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결국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 영향입니다. 김 대표님. 네. 사실 이게 47.9도, 뭐 49.6도, 뭐 몇백 명이 사망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게? 충격적이죠. 제가 사실 2012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지역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거의 100년 만에 올라갔다라고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49.6도라고 하는 온도는 체감이 안 돼요. 일단 뭐 이게 어떤 느낌일지. 근데 지금 그 CNN 보도에 따르면은 총 폭염으로 지금 230명 정도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다 합쳐가지고 예. 이 정도면은 거의 재난급이죠.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지역이 다 아까 유창수 PD가 말씀하셨듯이 다 40도 중반이에요 지금 미국이.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기류가 이제 정체되는 건데 네. 한국에서도 이를테면은 뭐 고기압이 정체가 되고 이 순환이 안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미세먼지가 며칠 그렇죠. 동안 갇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류가 순환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네.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제트 기류는 왜 약해졌느냐? 이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공기가 팽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북극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왜 북반구가 덥냐라면은 이게 열이 쭉 이제 올라가잖아, 뜨거운 공기가. 네. 그러면서 이게 밀려가지고 북반구 쪽으로 넘어가요. 북극 쪽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이제 뚫고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강하면은 그게 이제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갇히게 되는 거죠, 위에서. 네. 뭐 이런 이게 현상이 지금 계속 벌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는 이게 일상화된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럼 기후 위기가 이제 현실화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뭐 49.6도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이게 웬일이야 할 수 있지만 사실 기후 위기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었거든요. 특히 그 미국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대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0년 동안요? 예, 그래서 일부 주는 원래 경지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말라버렸고요. 브라질도 뭐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지금 수백만 명이 단수 상황에 직면한 지가 몇 달째고 수력 발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호주도 뭐 지난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산불 발생해서 네. 굉장히 크게 재난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호주도 곡물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가뭄이 심하고요. 네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며칠치 계속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왜 네. 가뭄이냐 하겠지만 사실 이게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땅이 어떡해요? 뜨거워서 마르면은 네. 그 수분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다 네. 공기 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대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찬 공기 만나면 거기서 폭우가 돼서 쏟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가뭄이 이렇게 빈발하고 뜨거워지면 한쪽은 또 폭우와 홍수로 피해를 겪는 건데 네. 결국은 이런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 연구소.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유창수 PD, 김진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